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에 시행됐던 44회 기출문제로 TET 1급 설명해 드릴게요. 재무회계 문제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1번부터 7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1번 문제는 회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회계 변경, 이것도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또 물어보면 아니에요.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자, 회계 변경은 그게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정의 변경이 있다고 했었고요. 추정의 변경, 회계 변경과 회계 오류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해드렸죠. 회계 오류, 즉 회계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 있던 거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고, 회계 오류는 말 그대로 오류예요. 기업 회계 기준에 없던 내용을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대로 맞추는 것을 우리는 회계 오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 변경, 회계 오류,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 선입 선출법 우리 배웠죠. 선입 선출법에서 회사를 M&A 해가지고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을 이동 평균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동평균법도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렇게 회계 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걸 뜻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수정을 하다 보면 선입선출법의 기말 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올해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전년도 정기 것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년도 것도 싹 처리해서 소급법으로 수정해야지 비교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누적 효과라고 돼 있었어요. 누적 효과를 단기에다가 반영하고 전기 미처분 이 잉여금도 다 수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정액법으로 사용했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등등 해서 바꾸게 되면 정액법과 정률법도 마찬가지로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얘는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단기 올해 거에다만 반영을 한다. 그리고 다음에 거. 그래서 얘를 전진법이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전진법으로 적용해서 누적 효과를 반영한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누적 효과. 누적 효과를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 소급법과 여기 전진법 중간에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얘는 이 누적 효과를 전년도 거 손대지 않고 무조건 다 어디에다가만 올해 단기에다가만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 당연히 단기 올해에 손익계산서에 많은 부담을 생기겠죠. 근데 편하겠죠. 올해 거에다만 다 반영을 하게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회계 오류. 회계 오류는 우선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들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상에 얘가 잘못 기입함으로 인해서 숫자가 틀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회계 오류 중에서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데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된다고. 시험은 잘 나오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 담당자가 잘못 적용을 했어. 뭘로? 정액법으로. 그럼 금액이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틀려지겠죠. 근데 얘는 자동으로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수정되지 않아요. 얘는 영원히. 근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국민연금에 관련돼서 세금과 공과로 써야 되는데 이 계정을 그냥 보험료라는 규정으로 썼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전혀 안 주죠? 이런 계정 같은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데 얘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손대지 않았는데도 자동, 여기 위에 해당되겠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오류가 있고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도 당연히 있겠죠. 우선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 5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50만원이라고 썼어. 얘는 영원히 차이 나죠. 고쳐주지 않으면. 그죠?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오류이고요. 여기 자동 조정되는 오류는 손익의 이연 계정, 손익의 이연. 얘는 기말에 손익의 이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면 올해 당기와 내년은 틀려지겠죠. 그런데 내년 또 여기 보험료 가입했을 때 손익의 이연 기말에 처리 잘해주면 다음해에는 이상 없이 다 제대로 자리 잡겠죠. 또 하나 뭐가 더 있다 그랬어요? 기말 재고. 기말 재고 올해 금액이 1,000원인데 800원으로 잘못했다면 이 기말 재고는 다음에 기초 재고가 되죠. 그리고 끝에 다음 내년 결산할 때 기말 재고만 정확히 계산해주면 자동으로 조정이 되죠. 그래서 회계 오류, 회계 변경에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설명해 드렸었냐면 여기 제일 자주 또 지금 문제, 여기 1번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얘가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또는 추정의 변경인지 모를 수 있죠. 정확히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얘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추정의 변경은 뭘로 적용해요? 전진법. 이거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모를 때는 우리 복잡한 거 싫어, 간단하게 하고 끝내고 싶어.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정책의 변경과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해서 소급법으로 다 적용하고 끝났으면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해서 전진법으로 적용한다. 이런 정도까지만 구분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설명드린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1번 보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그랬어요? 전진법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1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 연도 회계 추정 변경일부터 적용한다. 회계 추정 변경일이 아니라 얘는 어디부터 언제부터 조정해야 돼요? 올해 초부터 다 적용을 해야지 그 말이 맞아 들어가겠죠. 그리하여 안 그리하여 변경일부터가 아니라 연초 기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효과 먼저 계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효과 계산한다 그랬죠. 3번이 답이네. 그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 오늘 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지만 이 회계 변경은 이 설명해 드린 거 안에 다 있어요. 대부분이.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정책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랍니다. 그럼 요거 설명 들은 거 같고 1번 문제는 전체 해결이 다 됐죠? 아니 다른 건 어디 여기서 벗어나는 거 거의 없어요. 이 정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되셨으면 두 번째 문제는 상품 재고장인데 기말 상품 재고액과 뭐 구하래요? 매출원가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기말 상품 재고액과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재고자산 평가할 때 실지 재고조사법과 뭐 한대요? 총평균법 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월말 실지 재고조사 결과 재고 수량 180개라고 지금 또 나와 있네요. 수량 차이는 모두 정상적인 감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감모는 다 매출원가 처리하라는 뜻이죠. 팔린 걸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뜻.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총평균법으로 해서 기말상품 재고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처음부터 다 해드리면 골치가 아플 수 있는지라 총평균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총평균법은 기초 재고 수량, 그 다음에 매입한 거, 그 달 동안에 매입했던 거 몽졸이 다 합치는 거죠. 그럼 총 몇 개예요? 800개죠. 그래서 단가를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총 개수 수량은 800개. 그러면 여기 금액도 똑같이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100개 300개에다가 100원이면은 3만원 되겠네요. 그죠?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매입했던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00개에 150원이면 얼마인가요 이게? 6만원? 6만원. 그 다음에 100개 160원이면 16,000원? 16,000원 맞죠? 자, 그럼 이 금액 3개 다 합치니까 10만 6천원 되죠. 자, 그래서 얘 합계 금액 10만 6천원 됐죠?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거래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당 단가를 계산해 주어야 되죠. 그럼 단가는 얼마가 나와요? 131점 2.5 계산기를 누를 줄을 몰라. 자, 그래서 단가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매입한 금액 수량에서 판매된 걸 빼야 되겠죠. 왜냐면 기말 재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800개 중에서 100개, 300개, 200개 하게 되면 600개 나갔죠.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가 남아있겠습니까? 200개 남아있죠. 200개 남아있는데 단가는 얼마로 해주기로 했어요? 132.5원 이렇게 해주기로 했죠. 그러면 26,50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 수량 나와 있는데 기말 재고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4번 찍으려고 봤는데 여기 두 번째 실제 재고 수량 장부에 반영할 때 기말 재고 200개 그냥 장부상 금액 써야 돼요? 실제 있는 금액 써야 돼요? 실제 있는 거 써야죠. 그러면 곱하기 단가는 똑같이 132.5원 해줘야 되죠. 그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3,85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게 기말 재고예요? 이거는 우리 FAT 1급에서부터 수량에 대한 감모선 썼던 거 기억나시죠? 기말 재고 금액은 여기 180개 현재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매출원가는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거는 저기 오리지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만 쓰는 거예요. 핵심만. 그럼 여기
매출원가라는 것은 팔린 거잖아요. 그죠? 팔린 거. 몇 개 팔렸어요? 100개. 여기 300개. 여기 200개 팔렸죠? 총 몇 개 팔렸어요? 그럼 팔린 것은 600개 곱하기 단가는 얼마짜리였어요? 똑같이 132.5원이었었죠. 계산하면 600개에 얼마 나와요? 600개 곱하기 132.5원 하면은 79,500원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세무 1급에 T를 내는 거야, 얘가. 자, 근데 아까 여기 지금 수량 20개 차이 나죠? 그거 판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600개를 해야 되겠어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620개를 계산해야겠어요. 620개 계산해야 되죠? 132.5원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왜 이렇게 빨라? 그랬어? 숫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에이, 그랬구나. 82,150원. 150원. 겉봐. 이렇게 계산 어려운 거는 3번이잖아. 이거 상당히 저희를 갖게 돼 있어.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서 제 찍기 효과를 보이신 분은 한번 수강평양에 꼭 올려주세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찍기의 대마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저는 이거 오리지널로 계산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TET 1급에서는 핵심 되는 요소만 빨리 파악해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제가 저기 FAT 1급이나 TET 2급까지도 오리지널로 상품 계정 그려놓고 하나하나 기초 재고, 단기 매입에, 기말 재고 이렇게 계산해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연습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뭐까지 나오고 있어? 하여튼 딴지 걸어놓고 다 걸어놓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란 뜻이야, 이 문제는.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늦게 푼다. 아니면 지금처럼 핵심만 파악해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 보통 FAT 1급에서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특히나 선입선출법을 많이 문제를 내는 반면에 TET 2급부터는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시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품에 대한 또 유형자산 문제 나왔네요. 비품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비품의 장부금액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하고 잔존가치 다 해야 되겠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 7월 1일이라, 7월 1일날 비품 1,000만원 주고 샀대네요. 근데 내용연수는 또 5년이죠. 5년에다가 잔존가치 200만원 있네요. 그죠? 200만원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얼마야? 800만원. 얘를 5년으로 나누게 되면 160만원 나와요? 그러면 얘는 매년 감가상각비로 160만원을 지금 기록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질문 자체가 장부금액 물어봤죠. 그럼 얘는 2019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누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160만원이 아니라 6개월 사용했으니까 80만원만 빼주셔야 되죠. 그러면 1,000만원에서 장부금액 여기 80만원만 빼주면 되겠네요. 80만원 이렇게 빼주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계산될까요? 920만원 계산되죠. 920만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여기 또 하나 딴지 걸려고 4월 1일날 수익적 지출로 10만원 지출했다고 나와있죠. 그죠? 얘는 손댈 필요 없죠. 비용이니까. 그럼 답은 900. 뭐 잘못한 거야? 2020년은 얼마만 갔어? 그래서 2020년 말이라고 돼 있네.
2020년 말에 8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 해주면 되겠죠? 1년에 160만 원 해줘야 되니까 160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20년 12월 31일 날 시점에서는 1000만 원에서 80만 원, 60만 원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돼요? 240만 원 되죠? 240만 원 빼주게 되면 여기 장부가액은 760만 원 되나요? 76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죠. 근데 이 문제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1번이야. 쉬우면 1번 아니면 2번, 1번 풀을 것이라 믿고요. 되셨죠? 근데 이 문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 또는 장부가액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근데 아까 배웠던 거 43회에서는 여기 자본적 지출 계산하는 거 그거는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문제죠. 급수가 높을 때 그 문제는 잘 나와요. 왜? 총 개월수로 해서 자본적 지출이 추가됐을 때 남은 개월로 다시 삼각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본 문제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자본 거래 2020년도 말 항공의 자본 총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초에 자본 총액은 600만 원이었대요. 자, 저 이거 말로 하면서 그냥 계산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분개 안 하고 2020년 2월 23일 날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40만 원 지급하기로 결의했겠죠. 그렇죠? 현금 배당 40만 원을 했다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을 통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정한 최소의 금액을 적립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준비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써놔야 되겠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지금 여기 2월 23일 날 결과로 44만 원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자본이 감소하는 거,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이익준비금은 자본계정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현금 배당에서 줄어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만 줄어들어요? 40만 원만 줄어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정이 또 거시기 하네. 하여튼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7월 30일 날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 300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 지금 액면 5,000원짜리를 저기 6,000원에 발행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자본금 얼마가 증가해요? 300주니까 35, 150만 원 정도 되나? 맞아요? 그럼 150만 원이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얼마죠? 지금 1,000원이 더 많은 거죠. 1,000원이 많으니까 3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됐죠. 구분은 이렇게 있지만 자본금도 자본 계정이고 그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금 계정이죠. 그러면 얼마가 증가해요? 두 개 합쳐서 180만 원이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9월 10일 날 발행 주식 중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 5,500원에 취득했다 그랬었죠. 얘는 다른 것 없이 처분한 것도 아니죠.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기 주식이 되죠. 그죠? 얘는 파란색으로 써놔야 되겠다.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55만원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55만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를 왜 파란색으로 써놨느냐면 여기 질문이 지금 자본 총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죠? 자본 총액에서 얼마를 빼준다. 첫 번째 여기서 40만원은 빼줘야 돼요. 현금 배당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나 이익 준비금은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계정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걔는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만 따로 바꿔쳤을 뿐이니까. 실제로 빠져나간 감소한 자본 총액은 자본은 40만 원만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얼마가 증가했어요? 180만 원이 증가했죠. 그죠? 그럼 140만 원만 지금 추가로 증가하게 된 거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써놓은 대로 지금 연초에 자본금은 얼마 있었어요? 6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최종 얼마가 더 증가한 거예요? 140만 원 증가한 거죠. 그럼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식은 지금 자본 계정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있죠? 이건 빼줘야지 돼요. 그게 자본 총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빼줘야 되는 금액은 얼마를 빼줍니까? 55만 원을 빼준다.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기 주식은 자본 총액에서 어떻게 한다? 차감해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본 총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600만 원에서 740만 원이네요. 740만 원에서 55만 원 빼주게 되면 685만 원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제가 파란 새로 쓴 이유가 있죠. 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자기 주식은 갖고 있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준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분명 요게 안 될 것 같아. 아까 표정들이 요거 설명할 때 자본 계정이 증가하는지 증가하지 않는지 요게 뒤있다. 헷갈리다는 표정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또 한번 낙서해 볼 테니까. 몰라. 자본 계정에는 우리가 배웠던 자본금 계정이 있었고요. 자본 잉여금 있었고요. 자본 조정 계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있었고요. 여기 이익 잉여금이 있었는데 이 이익 잉여금에서 정기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 두 개 합쳐서 우리 걔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주주총회에서 처분하게 되면 얘가 감소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고서는 처변에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감소 금액을 얼마라고 쓰겠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대변에 현금 배당을 했다면 대변에 현금 배당인 경우에 미처분이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으로 써놔야 되죠. 그죠? 미지급 배당금 써놓고 금액은 XXX로 써놓고 현금 배당인 경우에 10%는 이익준비금으로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외부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냥 유보되는 거예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빠져나가지만 다른 이름으로 원래 계정이 뭘로 바뀌어요? 여기 이익 준비금 해서 법정적립금 계정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이익 잉여금 안에 있는 자본 계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44만 원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여기 44만 원만 표시하시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이익 준비금으로 얼마가 남아 있고 여기는 4만 원이 이렇게 남아 있고 미지급 배당금은 얼마만 내주면 돼요? 40만 원만 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건 얘만 줄어들겠죠. 얘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럼 얘가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별표 5개만 안 줘봐 하여튼. 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그리고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자기 주식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자본 조정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갖다가 자본 총액 계산할 때 얘를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어요? 또 이해 안 되는 거, 다른 건 별로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의 자료인데, 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려고 단기매매 증권을 냈을까? 밑도 끝도 없이.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손익, 하도 매도가능증권 자본계정 내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평범하게 단기매매 증권을 얘기를 물어본 것 같으네요. 일단 한번 분개해 볼게요. 5월 15일 날 발행한 주식 80만원 취득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겠죠? 80만원에 취득했다 그랬었죠? 80만원 일단 이거 상관없으니까 우린 단기 매매 증권은 시세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겠죠. 그 대변에다가는 뭐 현금이라고 해놓고 80만원. 자,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 주식 반이네요. 반대 한 주당 7,000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던 거예요? 8,000원 주고 샀던 거죠. 그죠? 100주에 8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주당 8,000원이었을 거 알겠죠? 8,000원짜리였는데 7,000원에 처분을 했으니 일단 여기 차변의 돈은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한 주당 얼마 손해봤어요? 1,000원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5만원 손해봤겠네. 얘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치면 지금 7,000원에 50주 35만원 들어오겠죠. 35만원 들어올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이 갖고 있던 주식 반땡 줘서 줘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에서 40만원은 나갔겠죠. 그러면 처분해서 얼마 손실을 봤어요?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5만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또 나머지 갖고 있는 거 평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지금 현재 얼마래요? 공정가치 6,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산 게 얼마 주고 샀는데 8,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6,000원이면 한 주당 얼마 손해 본 거예요? 2,0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평가손익은 그래서 차변에 지금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손실은 50주 곱하면 되잖아요. 2,000원 곱하기 50주 하게 되면 10만원 나오겠죠. 10만원 손실 났고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건 TT 2급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평가손익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평가손익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손실로 얼마? 10만원 나오겠다. 평가손실 여지없이 어렵지 않은 건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죠? 근데 누구는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평가손실 그다음에 처분손실 구분하셔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지금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그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도 손익계정이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도 손익계정이죠. 그럼 단기손익에 반영되는 걸 물어본다면 15만원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외화거래네요. 하여튼 까탈스러운 것들 다 몰아놨죠. 외화거래. 자, 2020년 9월 10일 차입금 상환일인데요. 회계처리 옳은 거 물어봤어요. 워싱턴 은행에서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미화 10,000달러를 현금으로 차입했대요. 그죠? 여기 제가 환율 계산할 이거 외화 계산할 때는 환율로 계산하라 그랬었죠. 이것도 지금 돈 빌린 거예요. 부채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난 손해죠.
떨어지면 이익이죠. 만약에 매출 채권이면 환율 올라가면 이익이죠. 떨어지면 손해죠. 이거부터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9월 10일 날, 지금 9월 10일 날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차입한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불 하고 200불에 대한 은행에서 환전해서 상환한 거네요. 그죠? 근데 지금 1달러당 얼마래요? 1달러당 1200원이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빌렸을 때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1200원이라면 100원은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쓰는 계정 이름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 써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외환차손 써야지. 왜 12월 달이 아니잖아. 실제로 상환하면서 쓰는 계정명은 외환차손이 나와야 돼. 계정이 무조건. 그죠? 1번은 절대 아니죠. 얘는 틀렸죠. 무조건.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맞고 외화 환산시 써요? 안 쓰죠.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네.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지금 1100만원 줄여줘야 되니까 얘는 공통으로 단기 차입금 1100만원 맞고요. 외화 단기 차입금 1100만원 맞죠. 외환차손이 24만원이니까 이자 비용하고 외환차손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일까? 요게 문제네. 어떤 게 답이에요? 아니 모르면 4번이 답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자 비용은요. 지금 200불은 우리 지금 이자 비용으로 써줘야 되죠. 환율 얼마나 그랬어요? 1200원. 이자 비용 24만원이네요. 여기도 이자 비용 없죠. 여기는. 이게 답이 4번이잖아. 지금 헷갈리다 싶으면 몇 번? 시간 없을 때 몇 번? 4번. 3번, 4번 찍으라고요. 그래도 확률이 50%잖아. 어차피 난 이것도 못 찍었어. 참. 그럼 요거 내용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운 문제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1분 안에 계산해서 금방 환율 갖고 따져서 계정 회계 처리하는 건데 찾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매상매출과 대손상각비 물어보고 있네요. 대손상각비 얼마예요? 자, 그러면 2020년 여기다 하나씩 써볼게요.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은 2천만원이고요. 제가 요거 쓸 때 지난번에도 이걸로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T 계정으로 써놓는 게 정확하고 보기가 쉽다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여기 외상 매출금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대손 충당금. 자, 주어진 자료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기초잔액은 2천만원이었대요. 그럼 여기에 기초로 2천만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1%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20만원이 기초에. 시간 없다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20만원 있었다는 얘기죠. 써주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2020년 중 외상매출금 발생액이 30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중 현금 회수액은 100만원이며 40만원 대손 처리됐대죠.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 외상매출금 발생했다니까 외상매출금이 증가했겠죠. 여기 300만원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중 현금 회수액, 돈으로 받은 거, 그럼 외상매출금이 현금 회수했으니까 감소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손, 40만원이 대손이 났다면 매출 채권도 40만원 못 받게 됐겠죠. 감소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이해되셨음? 그러면 여기 외상 매출금만 못 받게 된 게 아니라 대손 처리도 했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밖에 없어요. 20만원 밖에 없었으니까 나머지
20만 원은 대손삼각비로 처리했겠죠. 그죠?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3개를 다 그려야 되는 문제네. 왜? 대손삼각비도 있으니까. 대손삼각비는 얼마로 기록이 되어 있었겠다? 20만 원 여기에 발생을 했겠죠. 이해됐죠? 이제 마지막 거 결산할 때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니 2,300만 원에서 140만 원 빼면 얼마 나와요? 2,160만 원 이렇게 나오죠. 난 다 암산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1%라면 기말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21만 6천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분기할 때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대손 삼각비 21만 6천 원 이렇게 하겠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21만 6천 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문제 뭐 물어봤어요? 대손 삼각비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대손 삼각비 여기 지금 써져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대손 삼각비 이거 처리했죠. 두 개 합치면 얼마야? 41만 6천 원. 4번이 답이잖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에서 세무 1급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말로 풀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한 줄 남기라고 있죠.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는데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연습하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네. 별표 몇 개? 아니 별표가 아니라 별표도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했고 우리 내일은요 부가가치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내일 하루에 끝날지